그래도 이번에는 청소년들에게 지금 너무 보여주기 싫은 것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대통령이나 또는 또 다른 뭐 정치인들이나 도대체 청소년들 눈을 가리게 하고 싶은 그런 세상이에요. 골목길을 가다가 정치인이 걸어오면 다 숨기고 싶어요. 그렇죠? 이런 때에 그래도 청소년들에게, 청년에게, 또 우리나라의 많은 학부모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토론하다 보니까 딱 한 사람으로 짚혀지더라고요. 그래도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이 나라의 경륜으로 보았을 때나 무엇보다도 국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가짐과 철학으로 봤을 때 가장 적임이 이분인데 한번 꼭 모셔서 어려운 시간이고 어려운 자리지만 한번 함께하자 이렇게 뜻을 모았어요. 그게 누구였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대단들 하십니다. 자, 우리 이낙연 전 국무총리 45대 국무총리세요. 국무총리로 재임 중에 저희 제천에 화재 참사가 났을 때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지원하고 뒷바라지할 때 감동을 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의 삶을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뒷받침해서 돕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정치인으로 또 이 나라의 지도자로 우뚝 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맞죠? 자, 누구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청년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낙연 강사님을 모셔서 지금부터 우리 특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 337번지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이 번지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응원할 때 337 박사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337이에요. 제 휴대번호 끝번호 넉 단위 네 자리도 337 하나예요. 그래서 꼭 응원 박수 보내기 쉽게.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딱이 없었어요. 저희 시골은 하도 뭐랄까요, 면 소재지로부터 먼 곳에 있어서 초등학교까지 가려면 6km를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교를 하나 세워주었어요. 3개 리를 여러분 아실지 몰라요. 시골 가면 면 아랫단위가 리예요. 리에 자연부락 4개, 5개씩이 묶어져서 리가 돼요. 3개 리만 관장하는 분교가 생겼어요. 네, 그런 것 실감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얼마나 작은 학교냐 그러면 제가 훗날 중학교를 광주로 진학했을 때 그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반장이란 말을 중학교 가서 처음 들었어요. 왜 그랬느냐? 반이 없었으니까요. 저의 초등학교에는. 무슨 얘기냐?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으니까 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학생 대표를 반장이라 부르지 않고 급장이라 불렀어요. 6년 중에서 제가 4번인가 5번을 급장을 하긴 했어요. 네, 그래, 반장이 없었던 학교였다. 1번. 2번, 한 학년이 교실을 통째로 차지할 수 있다는 걸 중학교 가서 처음 알았어요.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있는데 제가 나온 초등학교는 교실이 3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1학년이 공부하면 오후에 2학년이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은 수업을 안 하시는구나, 이것도 중학교 가서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 모자라면 교장 선생님도 수업을 해주셨어요. 또 하나, 학생도 의자에 앉는구나, 중학교 가서 처음 알았어요. 마룻바닥에서 그냥 앉아서 했어요. 예, 그런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재밌었어요. 무슨 경쟁도 없고요. 시험도 1년에 2번밖에 안 보고요. 공부 안 해도 누구도 야단치지 않고요. 공부 안 해도 제가 1등 했고요. 그리고 학생 수가 37명인가 밖에 안 돼서 제가 1학년 들어가서 아마도
한 2주쯤 됐는데 출석부를 다 암기할 수 있었어요. 왜? 날마다 듣는 것이 1번 남궁호체, 2번 이기철, 쭉 가다가 29번 이낙연. 이건 날마다 하다 보니까 외우지 않아도 외워졌어요. 예, 그것이 제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한 중요한 정보였어요. 그런데 행복했는데 6학년 때 행복이 끝났어요. 2년제 사범학교를 졸업하시고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자마자 총각 선생님이 6학년 담임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얼굴에 여드름이 잔뜩 나고 머리는 안 자라고. 그 선생님이 부임하자마자 시험을 보였는데 그때부터 그 선생님 눈에는 37명의 학생이 두 종류로 나뉘었던가 봐요. 이낙연과 그 나머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너는 광주 서중을 가라. 서중에 가려면 국어는 몇 점, 산수는 몇 점, 사회는 몇 점 맞아야 한다. 1점 모자랄 때마다 회초리 한 대씩이다. 시험은 2주일에 한 번씩 보겠다. 완전히 이 천국이 끝난 거예요. 1년에 2번 시험 보다가 한 달에 2번 시험 보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공부를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시험 볼 때마다 저만 맞았어요. 왜? 선생님이 정해주신 그 점수에 미달했거든요. 그럼 매번 맞았어요. 때리면서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너 같은 놈이 서준가? 너 같은 놈이 서준가? 이렇게 야단치면서 때렸어요. 맞다 보니까 저도 화가 나갖고 내가 서준 간다 그랬간디 선생님이 가라 그랬지? 이렇게 반항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선생님이 또 하나 이 전과 수련장 하는 게 지금도 초등학교에 있어요? 네.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던 전과와 수련장을 선생님이 당신 월급으로 사주셨어요. 학교에서 그걸 주시면 다른 아이들이 희생할까 봐 꼭 밤이 되면 당신 관사, 학교에 있는 당신의 숙소에서 1km 떨어진 저희 동네까지 걸어서 오셔가지고 그걸 저한테 몰래 주고 가시곤 했어요. 전과는 1년에 2번 나오는데 수련장은 매달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걸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공부하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정해준 학교에 붙질 못하고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면 후기, 그때는 전기 후기가 있었어요. 대체로 전기가 좋은 학교들이 몰려있고 후기는 처진 학교들이 몰려있는데 그러면 후기는 내 마음대로 쓰겠다 해가지고 광주 북중학교라는 데를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게 붙었죠. 나중에 보니까 그 학교가 그 선생님의 모교였어요. 제가 그 선생님의 같은 중학교의 10년 후배가 됐어요. 그분이 6회, 제가 16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중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촌놈이 13살 때 어머니 품을 떠나서 혼자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기 전날 마지막 저녁에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씀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깊은 교훈이자 상처가 돼 있어요. 너 큰놈 이리 와봐라. 예. 애비가 너한테 학자금을 보냈는데 학비를 보냈는데 친구가 우연히 와서 어려운 사정을 말하면 너는 그 학비로 친구를 도울 수 있겠냐? 돕겠냐? 아니면 어떡하겠냐? 이게 물으세요. 그래서 아버지 못 도울 것 같습니다. 왜야?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해서 보낸 돈을 어떻게 딴 데 쓰겠습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무지하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예끼 못난 놈. 너희 자식은 천상 공부나 해야 먹고 살겠다. 내가 세상 살아보니 사내들이란 다 먹고 살게 돼 있다. 근데 너희 자식은
생각이 그 모양이니 공부나 해야 먹고 살겠다.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마을 옆 동네에 용용자 들어가는 동네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 훗날 장관을 2번인가 3번인가 하신 분이 나와요. 박정희 시대에 장관을 하셨어요. 박경원 장관이라고 그래요. 최신부 장관, 내무부 장관을 하셨어요. 내무장관을 2번인가 그건 기억이 애매합니다. 그분의 바로 윗 형님이 박상원이란 분이에요. 그 박상원이란 분이 우리 아버지하고 동갑내기 친구예요. 그 동네는 1km 떨어져 있어요. 그 두 젊은이가 그 일대를 휘어잡는 젊은이였던가 봐요.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술도 많이 먹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당시가 일제시대니까 일본인인가 일본 순상가를 팼대요. 독립운동이 아니고 폭행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셨는데 만주까지 1년쯤 있다가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신의주에서 열차를 타고 목포까지 가는 것으로. 근데 1년이면 그 품삯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열차 안에서 노름을 해가지고 다 잃었대요. 그게 목포에 빈털터리로 내리신 거예요. 저희 집은 목포에서 한참 북쪽에 영광에. 근데 아버지가 그때 그 친구의 동생 박경원 학생이 목포 상고 2학년생이었는데 주소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찾아갔대요. 친구의 동생을. 그랬더니 박경원 학생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형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러 됐다. 그랬더니 그 박경원 학생이 마치 집에서 학비가 왔는데 어머니한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치마라도 한 감 떠가시오면서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 못난 자식, 너는 공부나 해야 먹고 살아, 이렇게 야단을 치신 겁니다. 짐작이 가시죠. 네. 그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깊은 그 회초리 같은 말씀으로 평생이 남아요. 그리고 아직도 아버지가 기대했던 그 아들이 못돼 있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해요. 근데 이 얘기가 건너뛰는데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동아일보 기자를 하고 있을 때 그 박경원 씨라는 분이 국회의원을 했었어요. 장관 마치고.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어디서 만나자. 지금 보면 마포 가든호텔 뒷골목이 좁은 골목이 있어요. 거기에 영광집이라는 그 보신탕집이 있었습니다. 영광 출신의 아주머니가 하셨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로 저를 오라 그러셔가지고 소주 2병인가를 이렇게 마셨어요. 당신은 반병쯤 마시고 제가 한 병 반을 마시고. 그때 제가 여쭈어봤어요. 의원님 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 그런가?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이, 쓸데없는 말씀 했구만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러면서 저한테 많이 격려를 하셨어요. 열심히 잘하게 이군 이렇게 기대하네. 나중에 왜 그랬을까? 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 어른이 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신 어른이면 그때 제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하늘 같은 어른인데 왜 갑자기 나를 불러가지고 고기도 사주시고 술도 사주시고 했을까? 향후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요새 그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상처하셨다고. 부인이 돌아가셔서 몹시 외로우셨던가 보더라고. 그래서
고향 후배를 챙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다. 아, 이 어른이 어려서부터 그러시더니 나이 드셔서도 옆을 챙기는 분이시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아드님, 따님들한테 혹시 자녀들이 이걸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자제분들이, 왜냐 그러면 그 어른이 당신 자랑하고 이런 분이 아니어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런 분이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그분 장례식 때 제가 조문 가서 그 가족들께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얘기 다시 돌아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건너뛰어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어렵긴 했지만 그냥 공부나 하고 또 큰 고생 않고 굶지는 않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 시골에서, 그때는 광주에서 저희 고향 면 소재지까지 가는데 맨 처음에는 거기서 거기 가는데 버스가 3시간 걸렸습니다. 요즘에는 서울에서 광주까지도 1시간 40분이면 가는 세상인데 광주에서 법성까지 가는데 3시간 걸렸어요. 그 당시에. 그때 버스 요금이 47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간혹 이렇게 뭘 싸주잖아요. 고구마를 푸대에다 하나씩 싸주고 그랬어요. 그럼 그걸 들고 버스를 타고 가려면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학교를 보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 문제는 대학 시절입니다. 대학을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미리 선포를 했어요. 네 등록금은 되겠는데 하숙비는 못 된다. 너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 대학, 제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들어갔었는데 들어가자마자 가정교사를 알아봤어요. 종로구 효자동에 국세청 과장하시는 분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갔어요. 그걸 입주라 그랬습니다. 입주 가정교사, 시간제 가정교사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 같은데 입주 가정교사를 했어요. 그 집에서 들어가 살면서 방 한 칸을 주셔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집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 제자가 정신여고 1학년생이었어요. 나중에 이화여대 들어갔습니다. 그 제자가. 그게 이제 가르치고 저도 학교 다니고 했었는데 영 불편하지요. 제일 답답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분 가족들이 외식을 하러 갔는데 종로 2가인가 3가인가 아서원이라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꽤 좋은 중국집이었던가 봐요. 그래 이제 무슨 메뉴를 시키잖아요. 전 처음 들어본. 그러면 그냥 어른이 시켜가지고 너도 먹어라 이러면 될 것인데 처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라요. 너는 뭐 먹겠냐고. 근데 그때까지 제가 알았던 중국집 메뉴 중에 제일 비싼 것이 볶음밥이었어요. 저는 볶음밥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저한테는 볶음밥만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 못 쓰겠더라고요. 아니, 그냥 같이 시켜가지고 같이 먹었으면 될 것인데. 그런 식으로 참 불편해서 1년을 못 채우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친구네 자취방 뭐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 광화문 어디에서 희한한 청년 한 사람을 만났어요. 충청남도 서천군 보령군 출신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때 그분이 26점 먹었는데 그분이 사설 독서실을 하고 있었어요.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포 시즌스 호텔에서 세종문화회관 후문으로 가는 그 길이 있어요. 거기에 2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2층이 독서실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슨 고깃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골목이 예전에는 에스콰이어 제화점, 금강제화점 붙어 있는 그 골목입니다.
그 에스콰이어 제화점의 길 건너편에 지하에 여왕봉 다방이 있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좀 폼 잡는 사람들이 딱 지하 다방에 이렇게 실없는 소리 해가면서 앉아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26 먹은 총각이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제 사정 얘기를 듣더니 너 공짜로 있어라. 우리 독서실에 공짜로 있어라. 그리고 식권도 하루 한 끼 먹게 너 줄 테니까 밥 굶지 말아라. 그분도 시골에서 돈 몇 푼 가지고 서울 와서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 그거였을 텐데 저를 보더니 공짜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이 준 식권 가지고 아침밥 한 끼 먹고 학교 가서 점심 얻어먹기도 하고 어렵게 먹기도 하고 돌아와서 그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잘 때는 의자 몇 개 붙여놓고 책 몇 권 이렇게 하면 베개가 되잖아요. 반드시 누울 정도의 의자는 못 되니까 항상 옆으로 누워야 돼. 그렇게 몇 달을 살았네요. 그분이 나중에 지금은 저쪽 파주에 엄청난 골프장을 갖고 계시고, 네, 전자통신 분야도 갖고 계시고, 아드님이 두 분인데 장남이 건설 사장, 차남이 전자통신 분야 사장,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기업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또 우연히 몇 번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마다 제가 가서 우리 형님은 기업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분한테 사설 독서실을 공짜로 이용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쭉 해드렸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세상에는 그런 청년들을 도울 준비를 갖춘 분들이 또 계세요. 네, 어딘가에는 계십니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너무 빨리 절망하고 빨리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놀랍게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나중에 두고두고 성공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그분은 재운, 돈 운이 좋으셨던가 희한하지요? 약속을 하지 않고도 몇 년에 한 번씩 우연히 만나요. 이상한 장소에서. 예를 들면 제가 30 몇 살 때는 강원도 양양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을. 그래가지고 아이고 형님 웬일이십니까?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말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한 14개쯤 됐어야? 또 몇 년 있다가 우연히 어디서 만나면 요즘 어떠십니까? 주유소가 한 5개 될 거다? 이런 식입니다. 또 한참 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서? 말이다. 인천공항에서 전자시스템 뭐 했는데 입찰을 했는데 우리 회사가 삼성한테 이겼다. 한참 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말이다. 동아건설이 갖고 있던 골프장 나왔길래 내가 샀어야? 또 몇 년 있다 요즘 어떠시냐? 골프장이 좀 커져야겠길래 옆에 있는 산 하나 샀더니 그쪽으로 신도시 들어온다 그래서 4배 받고 팔았다. 뭐 이런 식의 꼭 그 동화 같은 그런데 또 그 독서실에 계속 있기가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더라? 창신동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창신동이 달동네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이렇게 모래가 흘러내리는 달동네가 있어요. 낙산 끄트머리, 요즘은 카페가 좋게 근사한 게 많이 생겨 있는데 아직도 덜 개발된 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동네에 우리 촌놈들은 누구네가 어디 방을 얻었다 이런 정보가 많이 들어와요.
제 친구 하나가 좀 사정이 형편이 괜찮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누나하고 같이 상하방 방 두 개가 이렇게 미는 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방을 상하방이라고 불렀어요. 그 누나하고 상하방을 얻어 사는데 누나가 밥도 해주고 그래서 방 한 칸에 친구 한 놈이 지 혼자 다 쓴다더라. 그런 부동산 정보가 많이 들어와요, 촌놈들. 그래서 야, 그건 한번 언젠가 들어갈 만하다 할 텐데, 우연히 저의 그 고등학교 동기동창 중에 학생 시절에 스님이 된 친구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스님인데요. 고등학생 때 이미 불교 운동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것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같이 들어갔었어요. 같은 대학에. 그리고 겨울방학 때, 1학년 겨울방학 때 이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친구들도 그 친구 갑자기 어디 간지 아무도 몰랐어요. 잠적했어요. 겨울방학 때. 2학년 때 이 친구가 나타나는데, 개학 2학년 학기가 시작될 때 스님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동안에 그 입산 절에 들어간 거예요. 스님이 돼서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서울 시내에 있는 사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게 영 불편했던가 봐요. 이 사찰에서 학교 다니던 스님 친구와 사설 독서실 다니는 게 영 불편했던 제가 의기투합해가지고 쳐들어간 것이 아까 상하방 얻은 거기 쳐들어갔어요. 근데 상하방을 갖고 있는 그 친구는 배씨인데, 스님도 배씨예요. 근데 그 방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거기에 스님하고, 그 다음에 종교는 없지만 술 잘 먹는 제가 들어가서 셋이 사는 거죠. 저녁에 술 먹으면 누나 꼬셔가지고 무슨 해장국 끓여달라 그러고 뭐 이런 짓들을 하잖아요. 그런 세월을 보냈죠. 한 번은 그 스님의 아버님이 지방 공무원이셨는데, 그 아버님이 자식의 건강을 걱정하셨던가 육포를 이만큼 싸서 보내셨어요. 쇠고기 말린 거, 육포. 서로 눈치를 보지요. 그게 갑자기 와 있는데 스님한테 먹자고 해도 되는 것인지. 서로 눈치를 보는데 그 스님이 그 둘이서 무슨 좀 민감한 거 할 때는 꼭 저를 통해야 돼요. 기독교와 불교의 종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지혜지요. 제가 완충지대니까. 그 스님이 그러는 거야. 낙연아, 커튼 내려라. 약 먹자. 그 육포 먹자가 영양실조는 피해야 될 것 아니냐. 약 먹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맨입에 그냥 먹는단가. 우리 막걸리라도 한잔 해야지. 그래가지고 오셔서 예, 그런 시절도 있었네요. 이제 그러다가 아주 싸구려 그 다음이네요. 예. 그것도 이제 오래 있기가 불편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해산했어요. 셋이 각자 제 갈 길을 가자. 계속 그러기가 뭐 해가지고 그래 이제 친구네 자취방 혼자 자취하는 놈 그것도 부동산 정보잖아요. 어디가 혼자 자취한다. 혼자 자취하면 방에 빈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데 들어가서 같이 자는 거죠. 근데 방세를 안 낸 대신에 설거지를 내가 해주겠다라든가. 설거지까지는 해볼 만한데 제일 곤란한 게 이사 갈 때 용달차를 부를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살림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이렇게 그냥 싸가지고 시내버스 타요. 그때 시내버스는 지금처럼 이렇게 의자가 가득 차 있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변두리에 쭉 하나 있거나 아니면 앞쪽은 의자가 있는데 뒤쪽은 그냥 쭉 한 줄로 있거나. 그런데 이제 저는 방세를 안 냈으니까 그 대신에
이삿짐 날라주는 역할을 제가 해야죠. 그걸 이만한 보따리에 싸면 냄비며 무슨 숟가락 젓가락 다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요. 그걸 들고 시내버스를 타면 됩니다. 이제 방세는 주인 그놈은 지는 이사 안 한 척하고 앞쪽에 앉고, 저는 그거 들고 뒷자리 이제 타면 좀 창피하죠? 근데 제일 미안한 건 차가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할 때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요. 그거 참 곤란한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죠. 방세 대신. 그러다가 삼청동에 108번 버스 종점에 큰 독서실 겸 하숙집이 있었습니다. 대형 하숙집. 대형이면 싸지잖아요. 거기서 살다 뭐 그런 식으로 지냈어요. 근데 그러고도 또 하숙비가 떨어진다 그러면 선배네 하숙집 쫓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보통 운이 좋으면 일주일까지 빌붙어서 밥 얻어먹어도 됐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가 눈치를 덜 하신 분이 있고 눈치를 빨리 하시는 분도 있어요. 눈치를 빨리 하시는 분은 한 2, 3일 있다 나와줘야 돼. 근데 눈치를 덜 하신 분은 잘하면 한 일주일까지 있어도 뭐 그럭저럭 넘어가요.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왔었습니다. 제 키에 몸무게가 50kg대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영양실조가 어떻게 오느냐 그러면 초기 증상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하얀 벽을 보거나 책을 보면 검은 점이 여러 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증상이 있어요. 그걸 비문증이라고 불러요. 비는 날아다닌다는 뜻이고 문은 모기란 뜻이에요. 벌레충 옆에 그럴 문자 붙이면 모기 문자예요.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증상. 그게 영양실조 초기 증상입니다. 그건 책을 못 봐요. 검은 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대학 4학년 때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배를 집어넣으면 배꼽이 등에 붙을 정도의 상태가 됐지요. 그런 상태가 제 졸업 앨범의 제 사진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회 있으면 1974년 2월에 졸업한 그 대학의 앨범을 보시면 시신을 찍어 놓은 것 같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접니다. 정말로 이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의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탈출구가 하나 생겼어요. 군대에서 빨리 오라고 영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도 연기하지 않고 바로 군대 갔어요. 그 입대 날짜가 하필이면 졸업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2월 21일, 졸업식이 2월 28일이에요. 그 대학 졸업식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 2월 28일일 거예요. 그 일주일 전에 입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온 그 대학의 학생들은 그런 종류의 공부에도 굉장히 밝아서 제날 입대한 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무슨 수를 내가지고 연기했죠. 근데 저는 연기할 힘도 없고 연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영장 나오자마자 그대로 입대한 게 74년 2월 21일 입대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 사진 중에 대학 졸업식 사진이 지금도 없습니다. 앨범 사진은 미리 찍으니까 있는데 졸업식 사진이 없어요. 졸업식 참석이 학력의 조건이라면 저는 대졸이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졸업식 참석이 학력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졸업식 참석이 학력의 조건이라면 저는 대학 중퇴입니다. 이제 그렇게 갔지요. 그 후로 우리 대학 동기 중에 어떤 놈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저를 존경했다는 놈들이 어쩌다 있더라고요. 영장 나오자마자 군대 간 놈 보고 굉장히 신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간 건데, 그리고 대단해 보였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거 괜히 해본 소리겠죠. 하여튼 그래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 마치고 나면 부대로 배치를 받거든요.
부대로 배치를 받는데 그때그때 그 배치의 방법 이게 다 달라요. 늘 명분은 병무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요. 근데 제 때도 그랬어요. 훈련소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군번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어디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병무 비리를 없애는 방법이었던가 봐요. 그래 제가 카투사에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제 짐작에 제 앞뒤로 어떤 놈이 센 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놈이 누군 줄 알아야 고맙다고 할 텐데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뭐 대학 교수 아들이 한 놈 있는데 그 놈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카투사를 갔고요. 세상에 제가 소년시대 이후로 우통벗어서 처음으로 갈비뼈가 안 보이는 시대가 저한테 왔어요. 그건 몇 번 신문 기사도 났습니다. 휴가를 가서 어머니를 만났더니 어머니가 밥은 뭐 주디야? 그래서 아이고 말도 마시오. 막 그냥 끼니마다 닭도 한 마리씩 마음대로 먹고 고기도 이만큼 마음대로 먹고 뷔페식이니까요. 참말로 미국은 부장갑다. 우리 어머니 말씀이 어떻게 닭을 끼니마다 먹는다냐. 1년에 한 마리 먹기도 힘든디. 예. 그 당시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1년에 한두 번 닭을 잡지요. 그러면 그 닭은 대체로 큰아들 몫이에요. 제 아내는 저보다 조금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왜냐하면 친정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저보다는 나았을 것 아네. 그런데도 어린 시절에 닭 모가지만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닭 몸통은 통째로 오빠가 다 먹고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걸 끼니마다 한 마리씩 먹은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놀랬고 그 결과가 갈비뼈가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제가 변질한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얼마나 그쪽 군대가 편했냐 그러면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삼수를 해갖고 저희 대학 들어온 친구가 있거든요. 대학은 그러니까 삼수했으니까 2년 후배가 됐죠. 이 재밌는 친구가 세상에 자기 레포트를 군인한테 써달라고 부탁한 놈이 어디 있어요. 제 군대에 있는데 저한테 면회를 왔다 그래서 반갑다고 갔더니 자기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네가 이거 하나 써주라 그래서 써주었어요. 그놈 성적표 중에 제일 좋은 성적이 그거예요. 예. 이제 그러고 나와서 제 참으로 훌륭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김이란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연세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취직해서 아주 월급이 좋은 회사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고시 공부를 계속해라. 하숙비를 내가 줄게. 그래서 자기 월급 절반을 저한테 띄워주었어요. 그게 한 7, 8개월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영 그게 마음이 불편하고 특히나 이제 동생들은 마구 학교를 가야 될 만큼 커지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뭐 한다고 계속 동생들을 돕지 않고 있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몇 달 지나서 그걸 끊었는데 그 친구가 참 대단한 것은 지금까지도 저를 도왔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하숙을 같이 했다는 거짓말을 해요. 그 친구는 하숙을 저하고 같이 한 적이 없어요. 그 친구는 형님 집에서 얹혀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월급 절반을 저한테 주었었죠. 몇 달 동안. 그런데 한 번도 사실은 내가 그 친구 도왔다는 말을 하질 않아요. 지금 이 나이까지도. 그래서 참 대단한 친구다. 내가 저 친구 처지라면 그랬을 수 있을까?
언젠가는 한번 술 취해서라도 한번 자랑했을 텐데, 근데 지금까지도 안 해.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참 대단한 친구들이 많아요. 네. 이제 그 뒤로 얘기는 굉장히 압축해서 갑니다. 예, 제대하고, 고시를 빨리 정리하고, 취직을 했는데, 제2금융권, 그때 명동의 대연각 빌딩이라고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고층 빌딩 화재 사건이 대연각 화재 사건이죠. 그 건물 안에 제2금융권 투자 신탁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월급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었으니까요. 항상 금융 쪽이 월급을 많이 주는 이 자본주의의 어떤 병리이기도 하고 속성이기도 하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터지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생겨요. 자, 거기를 몇 달 다녔는데 제일 속상한 게 그거예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 회사 이름을 외우기가 힘들었나 봐요. 한국투자신탁인데 친구들 어쩌다 만나면 만날 때마다 네 회사 이름이 뭐라겠냐? 신탁은행?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 자식들 한 번 들으면 잊지 못할 직장을 내가 끝내 가야겠다 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어디 저 선배네 집에서 술 먹고 잘라고 하는데 그 집에서 동아일보를 봤던가 봐요. 신문 뚜적뚜적 하는데 신문 밑에 기자 모집 광고가 있길래 그거 봤어요. 좀 재수없는 얘기 하자면 뭔가 세상이 좀 재미없고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런 상태여서 붙여줄 팀은 붙여주고 말 테면 말하라 이런 심정으로 시험을 봤어요. 심지어 면접 시험 볼 때 당신 자네 꿈이 뭔가 그래서 삼남 이녀 아버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사실이에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지금 겨우 하나밖에 못 났으니까. 그 정도로 지멋대로였어요. 그런데 하여튼 붙었습니다. 기자하다가 DJ를 만나게 됐고요. 그 인연으로 훗날 국회의원이 됐죠. 국회의원 하다가 도지사가 됐어요. 도지사 하다 총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인생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하숙비를 못 주신 덕분에 총리까지 한 거예요. 압축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계속 하숙비를 댔더라면 저도 구수해서 사법시험 했을지도 모르죠. 네, 아버지가 돈이 없는 덕분에 바로바로 예, 그래요. 우리가 모두 청소년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공통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인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고민 또는 어려움 이걸 어떻게 그들이 덜 아프고 이 기간의 터널을 지나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어느 사회에서나 늘 큰 고민인데요. 저도 완전한 해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나 걱정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태양으로 치면 이게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해가 지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지금이 한 오후 3시쯤 된 것 같기도 하고 2시쯤 된 것 같기도 하고 4시쯤 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제일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저희 세대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는 대체로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어머니보다 딸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꼭 정신적으로 행복하냐하고는 별도로.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무슨 생활이 편리해졌다, 고생을 덜한다, 이것과 별도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고통이란 게 있죠. 이걸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해줄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물질적 지원,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혜를 내서 어떻게든 해야죠.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세대가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살아보니 걱정은 대체로 쓸데없는 것이더라. 특히 젊은 시절의 걱정, 시간이 지나면 한 70%는 해결되더라. 그리고 한 20, 30%는 처음부터 쓸데없는 걱정이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아이들의 진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부모 세대가 지금의 세상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옛날처럼 무슨 선생님이나 부모님 말씀 듣고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어른이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지요. 확실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자라던 그 시대만 해도 일기예보까지 어른들이 다 했잖아요. 삭신이 수신 거 본 게 내일 비 올란갑다. 일기예보도 하고, 과학기술도 어른들이 다 알려주었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농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다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배워야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식당에 가서 주문하는 것도 애들 도움 없이는 어렵게 돼 있잖아요.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이 세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라 해서 아이들에게 무한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겨우 재정적으로 좀 더 쉽게 해준다거나, 또는 아이가 성장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일 거예요. 최근에는 이런 것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총리 때 현장을 가봤는데요. 판교에 우리 청년들이 창업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I가 진로를 상담해 주는 회사가 있어요. 외국 청년들까지 마구 거기 들어옵니다.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10억 명의 인생이 그 안에 데이터로 다 들어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청년이 가서 나는 학교 때 뭘 배웠고,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고, 내가 사는 곳은 어디고, 또 직업으로는 뭘 경험했다 라고 넣으면 금방 당신한테는 이 길을 추천하고 싶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한테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인생 상담도 AI한테 물어봐야 되는. 근데 그것을 꼭 우습게만 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단 그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선배나 또는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영 심심하면 AI 그것도 한번 해보시는데 참고로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자기 마음이겠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어른들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됐는데,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그 노동부 장관한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뭐냐, 이겁니다. 미국은 해고가 막 자유로운 나라이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해고해요.
그런데 실업률이 낮아요. 우리나라는 해고를 마음대로, 점점 해고가 좀 편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지만 해고를 마음대로 못하고 어느 정도 직장의 안정성이 좀 있는 곳인데, 그렇다고 해서 실업률, 취업률이 항상 높게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해고를 마음대로 하는 미국이 왜 실업률이 낮을까? 이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답이 구글에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AI 진로 상담과 비슷한 거예요. 자기 집에 앉아서 구글에 접속해가지고, 구글 특정 회사 이름 말하면 안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그런 것에 접속을 해서 내가 이제까지 공부한 건 뭐고, 내 직업은 뭐였고, 사는 곳은 어디고, 이런 걸 집어넣으면 일자리가 푹 나온대요. 어디로 가봐라. 그래서 그 실업 상태, 그걸 마찰적 실업이라 그럽니다. 직장을 옮기는데 잠깐 실업 상태로 놓이는 걸 마찰적 실업이라 그럴 거예요. 그 시간이 무척 짧아지는 거죠. 반나절이면 끝나는 수도 있고. 그래서 노동부 장관께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노동자들한테 편해질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한국 구글에는 아직 그만한 데이터가 안 되어 있다. 우리 고용노동부도 뭔가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래서 둘을 무슨 협업해서 뭘 하는 것을 해보기로 하고 제가 정부를 떠났어요. 하여튼 그런 식의 것들이 혹시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요즘 이 국가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상태를 지났어요. 이게 해가 다시 떠오를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고 해가 가라앉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정치에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사는 것이 더 급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지금 거부권 하나 믿고 지금 자꾸 그 뒤로 도망갈 궁리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점점 더 국민들한테 멀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 생각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을 거부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무슨 그렇게 도망간다고 해서 국민들이 임기를 맞춰주십시오 막 여러 가지 막 요구하고 그러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내 운명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이거나 또는 이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는, 그렇게 하면 더 짐이 가벼워지고 국민들이 더 덜 화날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런 도망갈 꾀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역사의 큰 흐름에 또는 국민의 뜻에 내 운명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됐으니까 나는 오히려 집착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혹시 용서받을 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인한테도 그렇지만 국가한테도 불행이 되죠. 그걸 한번 제 얘기
들어줄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생각을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죠. 정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운명 맡기겠다고 하면 달라질 텐데 자꾸 다른 수를 써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짐이 가벼워지는 게 아닐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요, 그 도지사 하시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총리미로 픽되신 과정이 너무 궁금해요. 아, 예. 네. 이제 시간도 지났고 했으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할게요. 그게 2016년 5월이었을 거예요. 2016년 5월은 최순실 씨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2017년 12월에 예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선 1년 7개월 전쯤에 그때 문재인 후보께서 사람 둘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낙연한테 이 말을 전하라. 제가 전라남도 지사를 하면서 주말이면 간간히 서울에 올라오곤 했었는데 서울에 올라온 김에 그 두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연락이 와서 만났더니 총리 제안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 대선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남아있고 그 얘기를 미리 박아놓으면 후보가 재량이 없어서 어려울지 모르겠다. 그러니 오늘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겠다. 내 자신도 기억에서 완전히 지우겠다. 그것이 2016년 5월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알려지게 돼가지고 대선이 2017년 5월로 땡겨졌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 기간에 호남에 오거나 이러면 무슨 그걸 상당히 냄새를 풍겼었어요. 선거 전략이었을 수도 있죠. 하여튼 호남 출신으로 좋은 총리감을 이미 준비했다. 이런 투의 말씀을 여러 번 했는데 저는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선 후 그걸 당신이 발표하실 때까지 어디도 보도된 적이 없어요. 제 아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듣고 1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것을 내가 풍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줄도 안 나왔죠. 인터넷 어디도 보도되지 않았어요. 아마 그게 굉장히 놀라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암흑에 저것이 의외로 입이 무거운 놈이구나 하는 인상을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그 되고 싶어서 무거웠던 게 아니라 그 약속 자체를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더 좋은 판단이 나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약속을 무슨 배반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조건으로 협상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2016년 5월 어느 날 터미널 부근 호텔 어느 방에서 커피숍에서 나한테 얘기가 있었고 나는 그것 안 들은 걸로 하겠다. 잊어버리자. 그리고 2017년 5월 당선 직후에 일주일 뒤인가 바로 그날이든가 청와대 기자실 거기를 춘추관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대통령 당선자 탄핵 이후에 보궐선거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당선자 신분이 아니라 바로 임기가 시작됐었습니다.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자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첫 발표가 총리, 비서실장, 안기부장 세 사람 발표입니다. 그때 발표 온다고 올라오라 그래서 그때 아내한테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텔레비전에 발표가 나갔고, 그래 이제 발표 현장에 가는데 그 춘추관 바로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마주쳤어요. 차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첫 마디가 제가 약속 지켰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속한 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게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집중해서 일했던 기간이고 신났었고요. 아침이 기다려진 기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나를 만날까?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을 내가 뵙게 될까?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국민한테 드릴까 하는 것이 늘 있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재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임명장은 이제 맨 처음에 총리 후보를 발표하시고 국회에서 동의를 받고 바로 임명장을 주시거든요. 그걸 굉장히 서둘렀어요. 국회에서 임명 동의가 된 게 오후 5시인가 뭐 그쯤 됐을 겁니다.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주신 게 5시 반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 취임식을 당연히 그 다음날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오늘 그냥 하세요. 그래가지고 6시 넘어선가 취임식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그때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임명장 받자마자 임명장을 주시면서 텔레비전이 돌아갈 때는 근사한 말씀을 했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총리에 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였어요. 진짜로 책임 총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나간 뒤에 제가 이랬어요. 대통령님, 지금 봄 가뭄이 굉장히 심한데 적어도 제가 총리로 정부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은 가뭄 걱정 없을 겁니다. 이랬어요. 그때 가뭄이 심한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참 싱거운 얘기를 했죠. 제가 지사가 돼서 전라남도를 간 뒤에 이 유림 어르신들을 배웠더니 저한테 그 어른들이 그 말씀을 합디다. 이 지사 계시는 동안에는 가뭄은 걱정 없겠소 이럽디다. 그래서 저도 놀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전라남도 역사상 가장 가뭄이 심했을 때 그때 도지사가 김포현 지사인데 나중에 농림장관을 했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 계실 때 가장 가뭄이 심했던 이유는 그분 이름자 끝들이 현자가 불화변에 이름에 불이 들어가서 가뭄이 심했는데 이낙연 당신은 두 글자 모두 물이 들어간 거 보니까 가뭄 걱정 없겠다 그럽디다. 제가 대통령한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랬더니 별 싱거운 놈 다 보겠다는 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날 저녁에 6시 넘어서 취임식을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맨 처음에 갔던 데가 경기도 안성에 거북등처럼 갈라진 저수지 바닥을 내려간 것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가 물이 부족하냐? 아까 저쪽 개울은 물이 찰랑찰랑하던데 왜 이쪽은 물이 없느냐? 그랬더니 수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 수로 연결하면 될 것 아니냐? 몇 년이 걸리긴 했지만 수로가 연결됐어요 지금. 그런 것이 제 총리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통령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악재가 없기를 바라고 없으면 좋겠지만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알량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악재 자체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악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올려주기도 합니다.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에 다녀가신 여수수산시장이 그 사례입니다. 여수수산시장에 불이 났었어요. 그게 2016년 1월 14일 이었을 겁니다. 토요일 밤에 불이 났었어요. 금요일 밤이든가 토요일 밤이든가 그래요. 토요일 밤이었겠네요. 제가 그 무렵에 주말이면 서울에 와서 공부 모임을 했었거든요. 지사도 국정을 알아야 지사를 더 하기 편해요. 그래서 주말마다 무슨 이번 주는 세금이다 그러면 세금, 이번 주는 뭐다 그러면 또 뭐,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공부 마치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자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서. 아침에 목이 말라서 새벽 4시쯤 잠이 깼어요. 습관적으로 휴대폰으로 뉴스 검색을 했는데 실검 1위가 여수수산시장이에요. 잠이 버쩍 깼죠. 보니까 불이 났어요. 아, 큰일 났다.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일하는, 이렇게 먼저 해야 할 일의 순서는 뭘까? 맨 먼저 가장 빨리 여수에 도착하는 방법이 뭔가, 이것부터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 교통수단 비교해 봤는데 역시 비행기가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 남아있던 제 보좌관한테 비행기표 빨리 사라. 첫 비행기로 해라.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 간부회의 소집이겠다. 전남 도청에 있는 재난재해 관련 불을 빨리 끄는 것뿐만 아니라 불 끈 뒤에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지원도 그 피해자들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의 지원이 필요한가. 관련된 사람들 전부 회의를 소집하는 것. 그 회의는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왜? 내가 도착해서 회의부터 할 시간이 없어요. 이재민을 먼저 만나야 되니까요. 만나면 앞으로 어떻게 복구하겠습니다. 지원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걸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물난리가 나거나 불난리가 나면, 불이 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잖아요.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서 앞이 안 보이는 것.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그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앞이 보이게 해드리는 것, 이게 최대의 지원이라요. 그거 하려면 그때 가서 회의 시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능한 지원책이 뭔가 전부 다 결정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수공항으로 와주게. 도청에서 여수공항까지 자동차로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내가 도착이 오전 8시 좀 넘을 거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만나서 회의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한 것이 전국 시도지사들에게 전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큰 사고가 나면 오랜 관행으로 각 17개 시도에서 1,000만 원씩의 예비비를 주어서 서로 돕는 관행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내가 혼자가 아니다, 외롭지 않다는 느낌을 줘야 돼. 그분들한테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전부 다 여러분 돕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야 되거든요. 쭉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광주시장님은 나 북경에 와 있어요. 형님이 전화 받으시는 거 보니까 형님이 광주로 전화할 수도 있겠구만. 빨리 1,000만 원 내놓으라 하시오. 전북지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나 위암 수술해갖고 병원에 있어. 당신 전화 받는 거 보니까 전화할 수 있겠구만. 빨리 지금 전화해. 1,000만 원 내놓으라 그래.
그렇게 이제 그 말을 이재민들한테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금운동의 가능성 이런 거 해가지고 그때가 1월 14일, 15일이면 구정 2주일 전이었어요. 근데 수산시장에게 상인들에게 구정 2주일 전이면 그분들이 뭘 잃었겠어요? 대목장 한번 보려고 온 것을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걸 복구해 드려야 하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설 지난 다음에 복구는 지원은 또 지원이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날 첫 비행기로 여수에 가가지고 그 지원 대책회의 그 결과를 숙지한 상태로 현장에 가지요. 그런 일을 당하면 세상을 원망하는 눈으로 변합니다. 그분들이. 특히 도지사 때문에 불난 것은 아니겠지만 처음에는 원망의 빛이 떠올라요. 막 세상한테 억울하고 왜 나만 이거 당해야 되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원망이 기대로 변하게 돼 있어요. 아, 이분한테 기대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변해. 그래서 맨 처음 드린 약속이 자, 설이 2주일 남았는데 설 일주일 전부터 대목장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임시 판매장을 앞으로 일주일 안에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주일 동안 물건을 파시게 하겠습니다. 불이 안 났을 때보다 판매액 더 늘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도청 공무원들한테 이번 설을 위해서 수산물을 살려면 전부 글로 가거라. 셔틀버스를 준비했어요. 700명이 거기서 물건을 샀습니다. 가게가 한 90개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여기 그때 신용보증기금 재단 이사장을 했던 사람이 여기 와 있어요. 이 자리에. 거기서는 중소상인을 위해서 얼마나 싼 이자로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걸 쭉 발표를 했죠. 근데 한 번 들으면 믿음이 덜 가니까 며칠 있다 또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해드려야 돼. 일주일에 3번을 가요. 그러면 점점 그분들이 저를 반가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총리가 돼서 갔잖아요. 그 불난 것이 1월인데 제가 총리 돼서 간 것은 5월이었거든요. 그 동네에 현수막이 붙었는데요. 거기 제가 작별 인사를 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총리님 감사합니다. 현수막 내걸고 한 500명이 막 박수 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딴 행사로 거길 갔다가 그 시장을 들려봤더니 불나기 전보다 매출, 방문객 모두 67% 증가. 완전히 관광 명소가 돼 있더라고요. 밤 11시 넘어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때 재난방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KBS가 좀 야단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화면이 밤새도록 나왔어요. 텔레비전만 끄면 온통 빨간색만 나오는 그 화제석 사진. 다음날 아침에 이 관계장관 회의를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계시느냐 그랬더니 멤버가 아닙니다. 그래요? 왜 멤버가 아니죠? 지금은 집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집을 지을 때가 아니지만 집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때입니다. 내일이라도 오라고 하세요. 그게 매뉴얼이 바뀐 거예요. 그걸로. 왜? 집이 없어진 분한테 집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그날 당장 해야죠. 누가 당장 집 지라고 그랬는가요? 이 정부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불행을 당한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집은 몇 달 뒤에 짓고 그러면 그때부터 국토부 장관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데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겨우 2가지뿐이에요. 집하고 생업 도와주는 것 이것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재민들이 잃어버린 건 훨씬 더 많습니다. 기억까지 잃어버려요. 할머니가 세대 때 아기 키우면서 느꼈던 행복, 그 사진도 전부 불타고 없어지거든요. 그건 정부가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다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웃기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날부터 국토부 장관 오시라고 해라. 그래 이제 그때 달라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불이라는 게 산에서 나는 게 산불이잖아요. 번지면 산에 붙어 있는 동네부터 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 동네로 가지 않습니까, 불이. 산에 붙어 있는 동네는 대체로 농촌이지요. 그래서 맨 처음 강원도 고성군 농촌 마을을 먼저 갔었어요. 제가 갔던 날이 4월 5일입니다. 2019년. 그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모짜리 준비해야 되는 시기예요. 제가 처음 그 이재민한테 드렸던 질문이 벽시 다 타버렸죠? 이 말씀이었어요. 벽시 다 타버렸죠. 그래요. 걱정 마세요. 드릴게요. 농기계도 다 타버렸죠? 걱정 마세요. 빌려드리든지 그냥 드리든지 할게요. 농협중앙회장하고 여기 제가 오다가 전화했습니다. 오늘 오후라도 농협중앙회장 여기 와서 농협하고 다 그 얘기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강릉 시내 그 주민들 경로당에 들어가서 추리닝 바람으로 나온 할머니들하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었죠. 어머니 혈압약 못 갖고 나왔죠. 어떻게 갖고 나와요? 걱정 마세요. 오늘 중에 드릴게요. 이제 그게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됐었는지. 어느 기자가 물어보대요. 어떻게 그렇게 필요한 얘기를 하실 수 있었냐고. 그래서 아니 모짜리는 내가 촌놈이니까 알고 혈압약은 내가 먹으니까 알 거다니요. 그랬죠. 혈압약 하루라도 빠지면 금방 죽을 것처럼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혈압약을 어떻게 챙기고 나가겠어요? 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여기 나와서 좀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그래야 나와서 하세요. 그래야 저 질문자도 이 화면에 나와요. 예, 저기 마이크 뒤로. 총리님의 말씀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네, 두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총리님께서는 아까 고시를 한 번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고 그다음에 저는 구술을 하셨잖아요. 저는 독일에서 박사를 하려고 13년을 걸렸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적으로는 총리님께서 잘 하셨구나. 인생 궤도를 보면 그렇지만 의지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듣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빛의 시대입니다. 빌 게이츠는 빛의 속도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께서는 너무 신중하셔요. 사실 뭐 그것은 사모님께서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의사결정 장애가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도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데모라는 그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여 명 돼요. 지금 헬스가 갑작스럽게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아마 언젠가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런 지적을 들어봤습니다. 왜 고시를 빨리 포기했는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제 의지로 살아온 것은 아니에요. 제가 담배를 49살에 끊었는데요. 그것도 의지로 끊은 게 아니에요. 끊어지더라고요.
왜냐? 제가 첫 선거 끝나자마자 성대 결절수를 받았거든요. 성대 결절수를 하려면 전신 마취를 내야 돼요. 전신 마취란 게 전신의 바늘을 꼽아서 마취하는 게 아니라 열차 강도처럼 여기 뜩 하면 그냥 이렇게 정신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성대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그 물집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취가 깨나니까 내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네. 제가 의지형 인간이 아닌 건 틀림없어요. 단 그때그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서 살아왔는데 결과적으로 괜찮았다. 그 말씀 맞아요. 두 번째, 의사결정 문제는 결정을 못하는 건 아닌데요. 최상의 결정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자신이 없어요. 의사결정을 못하고 지내가는 적은 없어요. 오히려 어떤 때는 지나치게 빨리 해서 탈인 것도 있어요. 신중하다는 이미지는 저의 이미지상 그럴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걸 보거나 하는 짓을 보면 신중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성질 급하고요. 그리고 결정을 좀 전략적으로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의사결정장애라고 하는 건 이상하고, 늘 결정을 하는데 최상의 결정이었을까에 대해서는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와서 갑자기 그거 바꿔갖고 뭐 하겠어요.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죠. 네, 또 아까 이쪽에 누군가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총리님께서 네. 총리를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일반 국민들은 현재 그 피할 수 없는 궁금증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임기 중인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차기 총리가 누가 될까 하는, 근데 그건 궁금증에서보다는 나라가 좀 더 대통령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차기 총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희들이 궁금증이 있는데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저하고 관계된 건 아니죠? 그거는 총리님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설마. 예, 그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총리가 되느냐 보담도 대통령을 바꾸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총리를 어떻게 대하려 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할 거예요. 네. 그저 뭐든지 대통령 혼자 결정하고 총리는 그냥 따르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 갖다 놔도 소용이 없을 거고요. 정말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걸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당신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을 총리로 모시고 많은 권한을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추락을 늦출 수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가가지고는 이 급전직하의 추락을 피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렵게 돼 있죠.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야당이 거부할 거고, 야당 마음에 드는 사람은 대통령이 거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총리님은 사의 표명하고 계속 총리하는 사태가 오래 갈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총리께 드리고 총리의 판단을 더 존중해 주시고 총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대통령이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장관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곧 떠날 사람이라 그러면 안 그래도 총리를 좀 그렇게 뭐 무서워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금방 떠날 사람이라 그러면 영이 쓰겠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이번에 외교에 관한 책을 내셨지만 굉장히 그 총리를 많이 활용하시려 했어요. 근데 제 후임 총리들을 보면 저한테만 조금 더 그러신 것 아닌가 싶은 느낌도 드는데, 예. 물론 후임 총리들은 코로나 때문에 외교 활동하기도 힘들었지요. 그
대통령 전용기를 같이 쓰겠다고 발표하시던 그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투톱 외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총리 외교를 정상급 외교로 격상시킨 겁니다. 투톱이라 했으니까요. 그리고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총리님 외교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외교부에 총리 외교 지원팀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그 경유 국가 포함해서 30개국을 갔으니까요.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일 거예요. 이 외국 나가서 외교를 하면 일일 보고를 합니다. 누군가가. 그 청와대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대체로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후의 반응을 보면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거나 그랬으면 무슨 소리가 들렸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었어요. 네.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 좀 거국 내각의 총리라는 느낌이 들 만한 인물이 총리로서 일을 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도 큰 결심을 해야 되지만 야당도 결단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걸 또 정략적으로 봐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이 마음에 들면 딴 쪽은 싫어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건 뭐 결국은 물에 물 탄 듯 한 사람만 총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국가 위기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런 걱정이 됩니다. 네. 학생들 중에서 누가 네. 예, 아주 재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감동적인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총리님의 그런 그 확고한 철학 그리고 이 인간에 대한 그 깊은 그 사려가 담긴 그런 그 경륜의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상적인 것은 이 녹음해서 풀어놓으면은 완벽한 문장이 될 것 같다. 그런 거 인상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총리를 해 보셨으니까요. 저도 이제 언론에서 또 정치 현장에서 권력을 관찰을 해 왔어요. 근데 그 권좌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 뭐 청와대고 지금은 용산이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제가 항상 그 관찰을 하게 되느냐,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은 어떤 그 악재가 터질 때, 정치적인 어떤 큰 사건이 터질 때, 이걸 조금 몇 발짝 앞서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막을 수 있는 건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해서 밀려가지고, 이쪽에서 밀고 들어오면 거기서 조금 양보하고, 또 밀려가지고 조금 양보하고 나중에는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못 막는 나중엔 전부 뺏겨버리고 마는 그런 걸 제가 이제 그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그 최순실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그야말로 전권을 줄 수 있는 그 책임 총리를 임명을 해가지고 놔뒀다라면은 그렇게 국정을 운영했더라면은 탄핵까지 당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모르긴 하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전에로 이제 가자면은 YS 그 차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 언론에서 현철이란 이름을 사용을 못 썼습니다. 성역이었는데요. 나중에는 뭐 밀리고 해서 이제 눈 뜬 채로 아들이 감방 가는 걸 봐야 하는 대통령이 신세가 됐는데, 그걸 보면서 이 참 그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인가.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한테 직언을 어떤 그 큰 사안을 두고서 보셨고 또 이걸 바꾼 적이 있으신지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야구 감독한테 제일 어려운 건 투수 교체식이라고 하잖아요.
아마도 대통령한테도 그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일반 국민들의 감각하고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좀 떨어져서 보면 이건 정권의 위기가 시작됐구나라든가 이건 몹시 불리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청와대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좋은 쪽으로 보고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야 어른 윗분의 표정이 편안해지고 자기들도 편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체로 권력 의지 또는 권력 의지가 강하니까 권력자가 됐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인들보다 조금은 낙관적인 데가 있습니다. 매번 비관적이면 철학자가 됐겠죠. 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결정을 바꾼 것, 제 영역의 것은 좀 한 게 있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이근규 총재가 청소년 지원 사업의 역사를 얘기하다가 강지원 변호사 얘기를 했지요. 강지원 변호사 부인이 김영란 씨입니다.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얘기하는 두 분이 부부세요. 그 김영란법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3, 50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는 10만 원. 이게 상한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농어민들 사이에서 우리 국산 농축수산물 선물은 좀 10만 원까지 올려주라. 굴비 5만 원짜리 만들려면 2마리 반이나 넣어갖고 이게 어떻게 선물이 되겠냐. 그걸 초기에 이제 바꿨는데요. 원래 공약은 명절 때 국산 농축수산물로 선물하면 10만 원거리 올리겠다는 게 공약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건데 그때 이제 그 회의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3, 5, 10을 30, 10으로 하자는 것인데 35로 바꿉시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어요. 경조사를 5만 원으로 낮춥시다.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냥 심플하게 30, 10으로 가요. 막 대통령 면전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선물만 갑자기 5를 10으로 올리면 시민사회에서는 농어민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이 부패 척결 의지가 후퇴했다고 비판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1년에 2번인데 추석하고 설, 경조사는 한 달에 2번 올 수도 있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 선물을 10으로 올리는 대신에 경조사를 5로 낮추자. 더 엄격하게 하자. 대통령은 그 경우에는 항상 끝까지 가만히 듣고 계시는 습관이 있어요. 중간에 당신이 끼어들지 않아요. 한참 듣다가 총리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 50이 35로 바뀌었고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가게 돼. 지금은 선물이 20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죠. 대통령과 싸워선 건 아니지만 또 하나는 저게 있습니다. 이 재난재해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항상 뉴스로 나오잖아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그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요.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주는 돈이 늘어나요. 그러나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로서는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바꿨느냐 그러면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선포하게 돼 있어요. 경기도에서 안성시, 안성군, 화성시 두 군데가 무슨 비가 많이 왔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인구에 따라 다르고 면적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예, 피해액이 50억 이상이면 뭐 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도 선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국지성 집중호우가 점점 늘어나는 시대라요. 그래서 시골도 보면 군 전체의 피해액은 기준보다 못 되지만 어떤 면 하나는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긴 도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발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까지 할 수 있게 한 것도 그때 처음 도입된 것입니다. 그건 이제 행정의 뭐 발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과 뭐 할 때 글쎄요, 2017년 7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이 있었어요. DJ 때 있었던 게 베를린 선언인데 DJ는 그때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그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2개월 뒤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2000년 4월에 베를린 선언, 2000년 6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에 평창 동계올림픽도 예정돼 있었고 2018년 2월이 평창 동계올림픽이죠. 그래서 베를린 선언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 베를린 시청, 지금은 딴 용도로 쓰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선언을 하게 돼 있고 평화 제안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무지하게 쏘아댔어요. 그리고 그때 핵실험이 있었던가 그건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평화 제안하면 우습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NSC 회의가 국가안보회의가 갑자기 열렸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북한은 도발을 계속했고 그런데 이런 마당에 대통령이 베를린까지 가가지고 평화제안이란 건 뭔가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포함될 것 아니겠어요. 그게 맞는 것이냐. 이 회의가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은 항상 강경파잖아요. 그 취소하시고 응징을 이제 이렇게 나왔네. 근데 외교부는 변함없이 그래도 평화제안 해야 됩니다.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님 생각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지요. 앞부분은 북한에 대한 강한 비판, 응징 의지 하시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런 평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개를 엮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제가 해서 결국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무슨 뭐 위대한 일은 같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은 그렇게 됐고 그때 한미 합동으로 우리도 동해안에서 미사일도 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놓고 대통령이 독일로 가셨습니다. 그때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가시면서 이러더라고요. 신문 제목이 무력 시위로 나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물으시더라. 우리가 응징하는 걸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던가 봐요. 제목이 무력 시위로 나오는 거지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지요? 이렇게 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나와서. 올리시고.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시인 김운향입니다. 네네. 여기 오늘 시화가 많이 보이고 해서 이건규 총장님께서 초대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저는 평소 이낙연 대표님을 존경하는데 자주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런 기회에 뵙게 되고 많은 귀한 말씀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많이 숙연해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제가 새미래에 저도 서울시당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모든 국민들이 이 그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그 대표님께서 강주 광산 을에 출마하셨는데 아주 모든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생각보다 득표율이 적은 이유가 뭔가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대권에나 또 다른 여타 선거에 다시 나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같은 당의 소속이지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요즘 우리가 느껴보면 지금 상태로 여야 양당에게 통째로 나라를 맡겨가지고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는 중재하고 누군가는 자기 집단을 뛰어넘는 국가를 위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과 그 권력을 뺏어오려는 세력의 양자택일 속성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죠. 더구나 지금처럼 양쪽이 그냥 실패하고 있고 또는 비호감이 극도로 커진 상황에서는 내 쪽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가 미워서라도 결집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광주는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됐다. 그것이 제일 큰 이유였겠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게 두 번째일지 첫 번째일지 순서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부덕함이 굉장히 컸겠죠. 네, 그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 상태에서 선거 얘기하는 건 철없는 얘기가 아닌가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아까 총리님께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인상이 깊은 게 지금 국가가 중천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또 국가의 중천을 만들기 위해서 총리님이 고민하실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또 준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으로서 또 총리님 지지자나 일반 국민으로서 또 준비해야 될 게 국가의 중천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뭔지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예.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참 아팠던 뉴스가요. 폴더폰이라 그럽니까? 접히는 휴대폰. 삼성이 1등이었었는데 그냥 중국 화웨이한테 많이 밀려서 2등이 됐어요. 그리고 3등도 다시 중국이 되고 그래서 이제 휴대폰 시장까지도 중국한테 밀려가는 이제 겨우 남은 게 반도체 하나인데 이제까지는 10년 얘기를 했었는데 10년까지 못 버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5년 버틸 수 있을까 어쩔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를 먹여 살릴 산업이 남아 있을까? 새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못 주는 가장 큰 요인이 그 언저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료품 값 가격 인상 이거 하나를 어떻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데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쪽인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이 그 동네에 있잖아요. 제일 많은 식당이 김밥집입니다. 비싼 것은 한 줄에 5,000원까지 해요. 근데 한 줄 먹어서는 배가 덜 차요.
제 나이에도 한 줄 갖고는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순댓국집, 그 다음에 짜장면집인데 그 순댓국 짜장면 앞에 뭔 글자 안 붙은 것이 한 10,000원쯤 해요. 70살 먹은 제가 먹어도 뭐가 좀 서운해요. 뭐 제 앞에 무엇이 붙은 것 먹어야 조금 먹은 것 같고, 그 붙은 것 먹으려면 13,000원 가야 돼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 이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국가 이미지가 실추하면 그게 무역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순전히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이 나라에서 만든 물건도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동경하니까 미제라면 다 좋아 보이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미제가 별로 남아있지도 않지만, 예, 그런 것들을 지금 거의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안보가, 남북 정상이 직접 자기 입으로 전쟁 얘기를 했었고 핵 얘기를 하는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어요? 이 철부지 불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속으로는 모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만 말은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뒤죽박죽이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할 일, 산업에서 한두 가지라도 확실하게 키워서 10년, 20년 정도라도 우선 벌어야 돼요. 제가 총리할 때 바이오 산업을 그때 키우면 15년 정도 버틸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몇 군데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금 놓쳐버렸어요. 코로나 극복해가면서 그걸 기회 삼아서 바이오 제약 산업을 더 키워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흐지부지 됐어요. 그게 굉장히 뼈 아파요. 바이오는 키우지 못하고 반도체는 이른바 초우위라고 하는, 초격차라고 하는 것이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지분을 무슨 49%를 중국한테 넘기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이렇게 속절없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외교적으로 중국과 관계도 썩 매끄럽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랜만에 열려요. 원래 우리 차례가 됐는데 몇 년 동안 못하고 지금 온 거예요. 여기서 이게 좀 제대로 나가야 되는데 아마도 매우 제한적인 경제 얘기나 하고 끝날 것 같아요. 국제 질서에 대한 얘기, 동아시아의 안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미국한테 미리 이해를 구해놨어야 돼요. 그런데 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미국한테 공손하고 한미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했으면 그걸 미천으로 해서 중국한테도 할 말을 한다든가, 또는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데 미국과 일본이 의심하지 않게 한다든가, 그렇게라도 활용했어야 되거든요. 한미일 중심 외교를 기왕에 해버렸다면 그 결과를 그렇게 활용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 국가 위기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리더십이 해결을 해야죠. 방향도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걱정이죠. 근본적으로 정치적 리더십은 신뢰에서 나와요. 국민이 그 정치 집단을 또는 그 지도자를 믿어야 리더십이 나오죠. 근데 지금은 양쪽 다 신뢰가 무너지고 상대에 대한 혐오에서 지금 그걸 미천으로 지금 영업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로 가가지고는 정치적 신뢰가 나오기가 어렵죠. 이럴 때 국민들이 그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에서의 역량 회복, 도덕성 회복,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은 뽑지 않는다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골라낸다거나 이거 외에는 뭐 무슨 걸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갑자기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민 차원의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치 회복 운동, 진정한 정치 회복을 위한 운동이 시민들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 절실한 시기가 됐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오랜만에 그냥 미천 다 털렸네요. 네. 한 분, 예. 일로 나오실래요? 오늘 저 빼놓고는 가장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예. 저는 뭐 질문을 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우리 이낙연 총리님 건강하시고 이렇게 좋으신 모습 자주 뵙고 싶습니다. 자주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시고 우리들한테 밝은 얼굴 많이 보여주세요. 예. 항상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뭔가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지, 저까지 유튜브 방송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최불암 씨 하는 한국인의 밥상을 제가 예, 그런 것이 나은 것인지, 그렇다고 제가 무슨 송혜 씨가 하던 전국 노래자랑 사회를 볼 수도 없는 거지. 예, 뭔가를 얘기하고 싶긴 해요. 특히 청년들에게 뭔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요. 제가 광주에서 선거하는 기간 동안에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요.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청년들이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정보가 불충분하더라고요. 그 청년들 탓이 아니에요. 저도 청년 시기에 많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정보라기보다는 두루두루 경험한 어른으로서 그런 참고가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잘못하면 또 꼰대가 뭘 하고 또 나오냐 또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등등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화 기회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어디 좋은 시간 되셨죠? 예상치 못한 좋은 시간이었죠. 정말 모처럼 이렇게 뵙는데 딱딱하고 뭔가 또 좀 가슴속에 묵직한 것 때문에 마음이 심란한데 비도 오는데 그죠? 그랬는데 제가 앉아서 쭉 이게 뵈니까 전부 얼굴이 화색이 돌고 마치 잊어먹었던 첫사랑 남자 만난 기분으로 앉아 계세요. 다 좋았어요? 우리 박수 한 번 더 이렇게 보내시기 바라요. 감사드려요. 이제 다시 일어날 시간이 옵니다. 낙심하지 말아요, 그대. 우리가 있어요. 연이랑 함께하는 국민을 잊지 마세요.